자, 우리 또 두 번째 시간 우리 조금 더 고생하십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게요. 아까 제가 그 광고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사이버 캠퍼스의 그 공지사항 있지요. 꼭 확인하시고 오프라인 출석 문제, 그리고 또 기말 과제물 매주 내는 거 아니에요. 그 기말 과제물 한 번 내는 거 있잖아요. 기말 과제물, 그 다음에 기말 시험 치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광고를 해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오, 언제까지 시험 치르시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또 경고 내용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긴 문장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또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간단하게 광고를 할 거예요. 자, 외국인 유학생 1980년부터 해가지고 1980년이면 제가 대학생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2018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2018년도까지 한번 쭉 흐름을 살펴보지요. 자, 여기 우선 그래프를 세 개를 합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1980년에서 2010년, 요거는 이제 요 뒤에 이어가지고 2010년에서 2016년, 요거는 그 뒤를 위해서 2014년, 여기하고 2014년 같은 그래프가 되지요.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합해가지고 오버랩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유학생 숫자를 통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80년도 볼까요? 얼마 안 돼요. 1000명 단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대학생 무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저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본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저 이제 졸업하고 한참 된 연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1990년대 한 중반쯤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에서 서서히 확 올라가네요. 기울기가 달라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그래프가 많이 변동폭이 없어요. 지금은 14만 2,205명,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통계, 지금 현재 통계는 대략 한 16만 한 2, 3천 명,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추이가. 자, 그런데 왜 이 2000년 전후로 해서 한 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나? 왜 그런고 하면은 1986년도, 그러니까 요쯤이 되겠지요. 19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지구촌 대회 아닙니까? 운동 대회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992년에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외교 정치를 굉장히 뛰어나게 한 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어요.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16만 명 중에 유학생 가운데 거의 중국 학생이 몇 퍼센트냐? 45%입니다. 대략 거칠게 계산해서 2명 중에 1명은 중국 학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학생들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유학생 수가 급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축구대회. 그래서 우리가 그때 4강까지 이렇게 마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계올림픽도 얼마 전에 있었지요.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외교 활동, 또 그리고 국제 규모 행사라든가 수입과 수출을 합하면은 세계 10손가락에 꼽히는, 혹은 11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1인당 GNP는 뭐 선진국 윗대열에 못 올라가더라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10대 강국이다. 또 OECD 가입을 했잖아요.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국의 국격, 한국의 위상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 엄청나게 급성장했거든요. 그래 한국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1990년대 중반쯤부터 해가지고 2000년 요 어간에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이루게 됐다. 자, 그 다음에 13쪽 한번 펴보세요. 여기에 아까 OECD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그래도 학생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요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출범 당시에는 뭐 12개 나라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였습니다만 점점점 이제 28개국이 2009년도에, 한국은 2009년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저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되겠는데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인데 뭐를 위한 조직인고, 바로 경제협력, 상호협력하는 거, 경제협력과 개발, 발전, 바로 그런 의도로서 설립이 된 것이다. 2019년에 37개국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내용에 보면은 35개국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기 요거 하나만 좀 보십시다. 개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고 용어를 좀 순화시켜 가지고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특정 문제를 논의하고, 왜요? 우리는 이제 웬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동의 원조 정책과, 이제 후진국들에 대해서 공동의 원조 정책과 방향까지 마련하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격이 상승이 됐다. 이제는 온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요거는 이제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추세인데 그래프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아까는 그래프가 하나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빨간색이 뭔고 하면은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경우입니다.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학위과정,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의학당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서 학위는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가르치고 그걸 실생활에 적용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 학위 과정이 좀 많아요. 절반 이상이 되지요.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 학위 과정하고 비학위 과정의 폭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큰 변동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학위 그 자체보다 나는 기술을 익혀가고 싶다, 이런 쪽의 지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프는 요 파란색 막대기를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러면 같은 높이가 됩니다. 요만큼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요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추이,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요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만한 변동, 정체 현상, 머물러 있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 베트남, 몽고, 일본 등의 유학생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학위과정 진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조금씩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향후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은 폐교 조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7년부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원래 그 2020년까지 2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 달성이 안 되고요. 지금 16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이 3년을 연장해 가지고 2023년까지 20만 명을 지금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는 점점 줄고, 또 대학의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또 대학의 수입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또
또 그러다 보면 도중에 도태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학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졸업한 기존의 학생들, 그런 사람들 다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대학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들이 어쨌든지 간에 좀 살아남으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A, B, C, D, 2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죠. 2등급을 2번 받게 되면은 그 탈락이 돼버립니다. 사회교육원 정도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그래서 A 학점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출석 점검도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게 되니까, 평가를 받게 되니까. 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2018년 3월이 우리 나름으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되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3월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최초로 15만 명을 돌파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2020년까지 20만 명 하자 했던 것인데 그게 좀 달성이 안 됐지요. 자,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요 2018년입니다. 지금은 44%가 조금 넘는데, 이때 2018년에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이 얼마만큼 되는고 하면은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50%, 47.3%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또 92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 물꼬가 트이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년제 전문대학 있죠. 나는 교양 과목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학점을 이수하는 것보다 한국에 와가지고 뛰어난 기술을 나는 습득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전수하겠다, 현장에다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 거기에 의도를 두고 온 사람들만 따지고 보면은요, 베트남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예요. 4년제까지 다 해가지고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지, 2년제만 따지게 되면은 베트남 쪽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몽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아무래도 중국과 베트남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네요.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 2020년까지. 그런데 이게 목적이 달성이 안 돼서 지금 2023년으로 이렇게 좀 미뤄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2014년과 2017년, 위에 거가 14년, 밑에 거가 2017년이 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외국인 학생들을 얼마만큼 현재 유치하고 있나, 그 숫자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고려대가 3,336명, 경희대, 연세대 전부 다 3,000명이 넘지요. 그 외에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도 보면은 거의 2,000명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순서다. 이 세 개 대학만 해도 10,000명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보게 되면은 이 숫자는 참고로 고려대가 6,690명이에요. 경희대가 5,000명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전부 다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순서도 보게 되면은 거의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순서가 거의 같지요. 여기 이제 성균관대가 조금 한 칸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자, 요거는 2019년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에 제가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수치화해 가지고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다수 학교는 경희대가 4,700, 거의 5,000명, 성균관대 4,200, 고려대 4,200, 연세대 3,300. 그래서 이들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숫자가 24,64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어지간한 대학 하나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 서강대는요 23.9%. 무슨 말입니까? 학생 4명 중에서 거의 1명 정도는 외국인이다.
4명 중에 1명. 이거 엄청난 겁니다. 성균관대, 고려대 다 20%에 거의 접근하고 있고 경희대, 연세대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 전체의 이 외국인 유학생 재학 비율을 살펴보니까 전부 총체적으로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지금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에 2019년 외국인 유학생들 출신 국가별로 통계를 내보면은 아까는 그 47%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중국이 현재 44%, 그 다음에 베트남 만만치 않습니다. 23.4%.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 어때요? 4%, 2% 등등. 근데 여기에 1%, 2%권에 못 들어가는 저 유럽 쪽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미주 쪽이라든가 그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아시아 계열이 압도적인 인원수다. 그것도 중국과 베트남에 편중이 돼 있다. 그런데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의 유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기껏해야 2%, 3%, 4%를 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를 시사해 줍니까? 앞으로 세계화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수강할 수 있는 학과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과제가 우리나라에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국적별 입국 현황. 이번엔 중국 학생들이 왜 그런가 이미 제가 어지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과 양상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중국 학생들이 많이 내한을 했고, 또 2000년도에 중국 학생들을 한국에 소개시켜주는 한국 유학 중개업소가 생겨났다. 옛날에 우리가 다문화 가정할 때 보면은 참 그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요.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돈을 많이 이참에 벌어들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잘못된 이런 중개업소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그 좌절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외국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싶으니까 여기에 우하고 몰려드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주도 면밀하게 성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좋은 중개업소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을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업소도 많지만은 안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92년도에 국교를 맺었고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차이나 특수, 좀 안 좋은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돈벌이지요. 차이나 특수가 일어나는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 대학들, 잘못하면 폐교 조치될 거 아닙니까? 대학이 또 굉장히 축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국 학생들을 대거 유입을 시켜가지고 빈자리를 메꾸도록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임석준 교수님이 쓴 그런 내용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자, 전문대 입학생 통계, 아까 제가 베트남 이야기를 좀 했지요. 여기 보면은요, 2년제니까 이 경우에는 나는 무슨 교양 과목이다 그런 쪽이 아니고,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나는 한국에 와서 전문 기술과 전문적인 기능을 습득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길게 머무르지 않겠다. 그래, 알맹이만 탁탁 내가 정말로 습득을 해야 될 알맹이만 간추려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아까 제가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아시아권 학생이 97.8%, 유럽은 1%예요.
아프리카 1%예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베트남이 65.9%. 아까 그 4년제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중국이 2019년에 44.4% 아닙니까? 그런데 2년제만 놓고 보니까, 요거 2016년에서 18년이에요. 2년제만 놓고 보니까 베트남이 65.9%, 거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그만큼 알맹이를 원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면, 기능적인 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네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등 있지만은 일부 국가에 많이 편중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폭넓은 교양보다는 단기간에 기술과 기능을 축적해서 우리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 또 기술을 전수를 해주겠다,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영역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거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16만 명 이상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사히 졸업장을 받아서 귀국을 할까, 혹은 취업을 할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외국인 유학생의 2015년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10%가 넘는 대학은 전국 18곳에 이른다. 10명 중에 10명이 유학을 왔는데 1명은 탈락한대요. 그런 대학이 18곳이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수치만 보면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 3.75%다. 우리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1.5 내지 2.0이니까 이거는 이제 C학점, D학점대가 되겠지요. 이 경우에 학사 경고가 주어지게 되는데, 학사 경고가 2번, 3번 정도 누적이 되면은 외국인 학생들도 재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하고는 입장이 다르지요. 낯설고 물서른 땅, 먼 곳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붙여주시는, 참 일해서 붙여주시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나 학사 경고 몇 번 받아가지고요 탈락됐어요, 재적이 됐어요 하고 짐 싸들고 용감하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중에 이탈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이들이 또 불법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범죄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악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하면 이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덜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실력 있는 학생들 시험을 정확하게 치러가지고 한국어도 제대로 구사할 줄 모르는데 마구제비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성현준 교수님 외에 여러 교수님들이 합심해서 쓴 논문, 여기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참 이렇게 꼼꼼하게 이 통계 처리를 한 내용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논문을 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의 덕을 또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유학생들 난제들과 해결책, 먼저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도 이탈해가지고 이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불법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양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 유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학업과 노동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붙여주시는 돈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업과 노동을 겸해야 돼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라도 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래야 등록금을 댈 수가 있으니까 학생 신분으로 처음에는 한국에 입국을 하지만 살아보니까, 유학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탈해가지고 노동력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중소기업 같은데 불법 취업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의외로 많다. 유학생들의 불법 노동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김선아, 최금혜, 하정희 교수님들이 쓴 이 논문에서 저 내용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요, 과제물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잘 안배를 하셔서 요 1번에 있는 내용을 과제물을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소재 대학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요. 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그 정도로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졸업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폐교되면 안 돼, 유지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을 해나가려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한국 학생보다도 외국인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대학들이 아마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 파생될 중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뭐 고도의 무슨 전문가의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순수한 그 마음을 좀 보고 싶은 겁니다. 뭐 여러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이 유학생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 강단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 그거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과제물을 통해서 미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려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꼭 이렇게 소신껏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 14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